단양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단양 마늘 장목을 포함 20여 년 동안 단양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농업인 지도를 하며 쌓인 마늘 재배에 관한 수많은 노하우를 오늘 교육 시간에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조세영 간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저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장 조세영입니다. 네. 이렇게 새해 이렇게 첫 강의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올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또 교육들 많이 받으셔가지고 좋은 한 해 되시고 그리고 풍년농사 되셔가지고 그리고 부자 되시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마늘 담당을 했었는데 왜 또 조세영이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많이 교육 들었는데, 그죠? 왜 또 조세영이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전문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마늘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예전 이제 그 전문 집합교육을 했을 때 우리가 외부 강사를 이제 많이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좀 설문을 들어보니까 외부 강사분들이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난지역만을 위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하고는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이제 그 내부 강사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하게 됐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마늘 교육이 있고요. 내일은 이제 고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사과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이제 이번 주는 그런 종합반 교육으로 진행되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읍면 순회 교육이 또 고추 마늘에서 읍면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예전부터 저희가 이제 뭐 재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계속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단양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마늘 재배를 하면서 어떤 현안 문제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지역의 가장 문제점이 이제 그 농촌 노령화, 그죠?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 자재값이 많이 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 재배 동향, 전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마늘 산업이 될 것인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 문제라든지 그 현황 문제에 대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개선 방법.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마늘 재배 일반 사항하고 병해충까지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늘 재배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이영재 지도사님께서 이제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 1, 2, 3, 4번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2시 20분 정도가 됐는데요. 한 1시간 20분 정도 교육을 하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또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데 큰 박수 한번 주시죠. 다시 한번. 네. 굉장히 살짝 되네요. 네, 오늘 뭐 아시는 분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좀 그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을 사실은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지 혹시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 생각에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지역의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마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늘 재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난지역 마늘 쪽으로 해서 굉장히 재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마늘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가격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마늘 가격 굉장히 이제 가격이 낮으면은
그 해에는 파종이 굉장히 줄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종 면적이 굉장히 줄어졌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황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좋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역대 두 번째 최고 가격을 보였죠. 킬로그램당 4,3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역대 두 번째 가격이 나왔고요. 그리고 창녕이라든지 태안 이런 지역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도 상품 기준 뭐 3,300원에서 3,900원 해서 굉장히 가격이 괜찮았던 한 해였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지역 마늘을 많이 하는 지역이 이제 우리 단양군하고 의성군하고 그다음에 서산, 태안 이런 지역에서 이제 한 지역 마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았다는 것이죠. 그죠? 단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종 포함해서 킬로그램당 12,100원 이렇게 전년보다 한 100원 정도 오른 그런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괜찮았다는 것이고요. 내년도 전망을 보시면은 일단 작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6월 전과 6월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6월 전까지는 재고량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그래서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 이제 마늘 생산량이 증가한 사항이다라는 것이고요. 재배 면적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22,890헥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한 지역 마늘의 이제 감소세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재배 적지가 늘면서 이제 재배 면적이 느는 반면에 한 지역 마늘은 점차적으로 지금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하여튼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상 기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9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가을 장마가 있었죠, 그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이제 마늘 파종이 이루어지는데요.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작물이 콩인데 반해서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벼죠, 그죠? 벼 같은 경우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수확이 안 되고 수확한 다음에도 또 비가 오다 보니까 땅이 질어서 파종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난지역 마늘 쪽에 그 내년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까지 좀 파종이 좀 이루어졌지만은 그래도 월동전에는 싹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 내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초기 할착이 얼마나 잘 됐는지가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가격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깐마늘 가격 동향이 되겠습니다. 보통 깐마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난지역 마늘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격이 킬로그램당 9,800원 정도 굉장히 높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격들을 계속 유지한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7월 달부터는 가격이 굉장히 조금씩 이제 떨어졌죠. 그죠? 이런 가격들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00원 정도 이상 높은 가격이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00원 이상 이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제 재배 면적이 생산량이 늘었고 그다음에 수입을 많이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 그 전국 마늘 생산자 연합회에서는 그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장난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되게 굉장히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전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이상기후 위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설날에 1월 중순이었죠. 설날에 굉장히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하우스라든지 마늘 건조 하우스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은 5월 중순쯤에 우리가 또 우박이 굉장히 큰 우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생육 후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은 고추라든지 뭐 곤드레라든지 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깐 좀 뉴스를 보시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넓은 곳으로 요즘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벽해충이 극성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작황이 낮지만 올해 봄 저온 현상이 잇따르면서 마늘 굵기가 예년에 비해 작다고 합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천에 들녘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농기기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늘밭을 오가자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란 마늘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업자들이 호랑을 따라가며 마늘에 달라붙은 흙을 뜯어내고 가지런히 정리하면 마늘 줄기 절단 준비는 끝납니다. 잦은 비로 병해충이 극성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작황도 나은 편이지만 마늘 굵기가 농민의 눈에 차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작년처럼 자주 오지 않는 상황이라 그에 따른 습해나 병충해 같은 건 좀 덜한데 아침 저녁으로 그 기온차라든가 아니면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구름 끼는 현상이 하루 종일 있는 경우로 인해서 구가 그 태양빛을 충분히 보지 못해서 농민들은 마늘이 한창 커야 할 시기에 잇따랐던 저온 현상으로 1등품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온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제대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의 등급이 있는데 마늘에서도 그러니까 2번, 3번 등급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올해. 농민들은 수확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까지라도 날씨가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마늘은 비가 오게 되면 다 벌러져 버리기 때문에 상품성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자, 그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보신 것처럼 이제 마늘 그 구가 커진 시기에 굉장히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 흐린 날이 계속됐고 좋은 현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천 지방인데요. 영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마늘 농사가 가장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죠? 이런 지역에서 상품 비율에 이제 그 마늘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구 비대기에 좋은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구가 제대로 커지지 못하는 그런 증상. 그래서 상품 비율의 마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마늘종이 5월 10일 전후에서 이제 시작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5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늘종이 한 뭐 5월 20일이 돼도 올라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치. 작년에 굉장히 마늘종이 늦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이제 마늘종이 올라온 것들은 이제 생식생장으로 넘어왔다는 그런 이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몸을 키운 다음에 이제 후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생식생장을 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증상이 왔냐? 그 4월달부터 5월 중순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 있었고 또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흐린 날씨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월 31일 날 사진인데요. 이 보시면은 보통 5월 30일이면 생육 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늘이 잎이 이제 말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되게 쌩쌩하죠, 그죠? 그래서 생식생장이 넘어가지 않고 영양생장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구가 굉장히 작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6월 16일 사진인데요. 일단은 마늘잎이 보통 한 반 정도 이제 그 말라야지 수확이 되는데 수확 시기에도 이렇게 이제 잎이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가 커질 수 있는 비대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마늘이 굉장히 수량이 조금 다소
적었다는 것이죠. 그죠? 또 이런 증상도 일부 좀 있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닌데요. 이제 인편이 미분화되는 그런 증상들이 좀 일부 농가에서 나오는데요. 이 좌측 사진을 보시면은 쪽이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그 양파처럼 이렇게 인편이 분화되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보통 난지역 마늘 쪽에서 많이 나오는 증상들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7일 날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보통 인편 분화가 3월 달에 이제 인편이 이제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편이 생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인편 분화 시기에 어떤 저온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요렇게 인편이 나오다가 많은 그런 증상들도 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기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껍질이 굉장히 얇게 이제 두껍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충분한 성숙이 되면서 잎이 안에 껍질이 착착착 붙고 이제 그런 형성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늘 건조 후에 이렇게 이제 마늘 껍질이 들뜨고 또 살짝 벗겨보면 안에가 이제 지저분한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죠? 네,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작년에. 그리고 이제 조기 수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기 수확을 한다든지 너무 일찍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인편 내에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건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썩은 마늘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자로 사용하실 때 마늘 까봤더니만 이런 부패 마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달과 5월달에 이렇게 평균 기온을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3도 내지 4도, 많게는 5월달에는 7도까지 이제 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많은 인편 분화가 겨울을 지나야지 된다고 이제 단순하게 알고 계시는데 온도로 따지면 보통 0도에서 5도까지 0도에서 5도 사이의 조건에서 1개월 이상 이제 이 경과를 해야지 이제 인편 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보통은 10도씨 내외에서 이렇게 인편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가 3월달이고요. 그리고 보통 20도가 이제 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가 되면은 그 시기에 이제 구가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 시기가 보통 4월 초에서 5월 중하순까지 이제 구가 커지죠, 그죠? 근데 요 시기에 아까 온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구가 커지지 않는 그런 증상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벌마늘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 4월달부터 해가지고 5월 17일까지 해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가 커지는 시기 4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생육 후기에 보통 우리 벌마늘이 한 5월 한 초순이라든지 중순쯤에 되면은 벌마늘이 많이 보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육 후기에 굉장히 이 벌마늘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영상을 또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마늘의 고장 경북 영천에서는 기나긴 가을 장마 때문에 마늘 아주 심기가 한 달이나 늦어져 농민들이 애를 태웠는데요. 이 때문에 마늘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데 월동 준비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성환 기자가 영천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마늘의 고장 영천에 들녘이 분주해졌습니다. 작업자들이 푸른 잎이 올라온 마늘밭을 흰 부직포로 덮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일항엔 흙을 뿌립니다. 정원에 마늘이 얼지 않도록 월동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늘의 잎수가 예년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잎수를 따지면 작년은 이맘때 되면 작년 같으면 한 8매, 지금은 저 상태는 한 4매 많이 적지. 많이 자람이 많이 못하고. 가을에 하루가 멀다고 비가 내리면서 이 농가의 경우 적정 시기보다 한 달 가량 늦은 10월 말에 아주 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10월 당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지. 10월 초에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심어야 되는데 이 비가 많이 오니까 작업을 못 해가지고 심지를 못했지. 11월이 돼서야 심었거나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곳은 잎이 겨우 나왔을 정도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잎동 아래 마늘 뿌리가 10cm 이상 내려가야 동해를 알민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개우 잎 나오는 거 뭐 뿌리가 지금 개우 뭐 땅에 발박혀 가지고 있는데. 내년 6월 영천 마늘 수확량 감소는 예견된 상황이라고 농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마늘 종자 놔두고 모든 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심지 안 그러면 준비해놨으면 안 심어요. 영천시는 아주 심기가 늦어져 생육이 부진한 만큼 월동 준비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부탁하고 나섰습니다. 지온이 내려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춰주고 뿌리 생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중 피복 작업을 평년보다 7일에서 10일 정도 앞당겨 작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해 마늘 농사 시작 단계에 이상 기후가 들녘해낸 생채기는 너무나 크고 깊어 보입니다. MBC 뉴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도 영천인데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가을 장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콩을 이제 후작물로 하시는데 콩 수확기가 굉장히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11월 초가 돼도 파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래서 이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7일 만종리 정경이 됐는데요. 이게 마늘 이제를 심어야 되는데 콩이 굉장히 있지 않다 보니까 파종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다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파종 적기를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11월 15일 전까지는 이제 적기로 이제 보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그 파종 시기가 굉장히 늦춰졌고, 특히나 이제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동 전에 잎이 이제 7매에서 8매 정도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늦어졌기 때문에 수확량이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난지역 마늘만큼 그렇게 이제 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월동 전에는 거의 다 여러분들께서 파종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뿌리 할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 좀 살펴보셔야겠다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우리 중순부터 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 해서 비가 22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10월 24일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10월 24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잎이 생장되는, 그래서 잎이 굉장히 파랗죠, 그죠? 그래서 콩이 썩어버리거나 이제 그런 증상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좌측에 보시는 것이 이제 콩이 이제 싹이 난 거죠, 그죠? 싹이. 예. 콩 농사 지으시면서 싹 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못 보셨죠, 그죠? 그래서 진흥청에 계신 분한테 제가 문의 좀 해봤었는데요. 자기가 본인 같은 경우에 이제 30년 동안 이제 콩 농사를 이제 연구를 했고 콩에 대해서 이제 재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콩에 싹이 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숙기가 굉장히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위라병이라든지 자주무리병이라든지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주빛 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자주무리병이고요. 그리고 콩알이 약간 납작하면서 하얗게 되는 그런 증상, 그건 미라병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미라병이 이제 재해로 등록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해 조사를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콩 생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잠깐 콩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중간중간에 적정량의 비가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반대로 이제 남부 지방에 있는 이제 농콩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단양 지역에서 좀 잘하면은 콩농사가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비가 계속 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마늘 이제 후작인 콩이 계속 이제 파종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우고 이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는 것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돌려짓기입니다. 그죠? 계속 이제 콩 수확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마늘 파종 시기가 지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늘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추를 심었던 데죠. 고추를 심었던 밭을 이용해서 마늘을 심으시고 그 다음에 또 콩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고추했던 밭을 이용해서 마늘 심고 이런 방식이 괜찮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대형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콩 자체가 이제 96년도에 이제 개발된 품종인데 그때 당시에는 수량도 많이 나오고 자중무늬병이라든지 병 해충 발생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수매 품종으로 등록이 됐고 이제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이제 재배되고 있는 그런 콩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숙기가 굉장히 계속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선풍콩을 심으신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형콩을 심은 분들이 있었는데 대형콩 같은 경우에는 자중무늬병이라든지 아니면 미라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반면에 선풍콩은 그런 것들이 좀 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콩을 많이 이제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아마 그 수매 품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품종을 좀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콩 생육이 굉장히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콩 말고 다른 품종, 다른 작물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팥입니다. 팥, 그죠?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이제 팥 재배 면적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킬로그램당 가격이 16,000원, 17,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콩을 안 하시고 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팥이라든지 녹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대체작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콩 파종 시기를 좀 당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늘 수확한 다음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밭장만을 해서 심게 되면은 뭐 6월 중순이라든지 6월 말에 이렇게 콩을 심게 되죠. 그죠? 그 시기는 사실은 이런 지연 시기를 마늘 콩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그래서 조금 일찍 당겨서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올콩, 이제 조센종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청아라든지 아니면은 연풍이라든지 이런 품종들을 좀 선택해서 이런 숙기를 좀 앞당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재배적인 부분인데요. 이렇게 늦어진 상황에서 이제 손으로 베거나 아니면 예치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콤바인을 이용해서 좀 수확을 하시면은 빨리 수확을 하실 수 있고 이제 마늘 파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파종 후에는 늦어졌을 경우에는 파종을 한 다음에는 바로 멀칭을 하셔가지고 초기 활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팥 재배를 최근에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팥 재배 기본 특성을 모시고 재배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생기는데요. 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이 보통 이제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이제 꽃이 피고 수정이 되는데 요 시기에 굉장히 가물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뜨거우면은 이게 수정이 잘 안 되고 중숙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요 팥이 중산간지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 단양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영월, 그 다음에 정선, 영주, 봉화 이런 데 이제 중산간지 산이 많은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습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또 초기에 파종하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런 썩거나 그런 결주가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거 이제 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또 적기 수확을 하지 않으면 보통 이제 팥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 이 수확이 이루어지는데요. 요 시기를 놓치고 만약에 서리를
맞게 되면은 팥이 나중에 이제 갈라지는 증상,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팥 재배를 좀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 팥 재배 면적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늘 재배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지역 마늘 우리 재배 면적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제 같은 종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같은 밭에서 마늘 심다 보니까 연작장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농촌 노령화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시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문제점. 그리고 단위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상기후, 이상기후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장 문제되는 그런 흑색성 분해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재배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문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그 한지역 마늘, 우리 단양은 이제 한지역 마늘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지역 마늘 재배 면적이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 표를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1990년대에는 이 남부지방을 위주로 해서 이 대소 마늘이 재배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그 난지역 마늘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재배 지역이 굉장히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고요. 생리장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벌마늘 나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벌마늘 나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비료도 많이 넣고 해서 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지역 마늘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 30년 전에 비교하면은 여름은 한 20일 정도 이제 길어졌고 겨울은 22일 정도 이제 짧아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점차 우리 지역이 온난화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지역 마늘 주산지 단양에 드는 위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한지역 마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지역 마늘을 이제 재배하는 곳은 보통 이제 우리 지역 단양하고 그다음에 의성 지역, 태안, 서산 이런 지역에서 많이 이제 한지역 마늘을 재배를 했었는데요. 의성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781헥타밖에 안 되죠, 그죠? 예, 예전에 거의 뭐 2,000헥타 이상 이렇게 됐었는데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재배하기 어렵고 그리고 농촌이 노령화됐고 그리고 인부도 구하기 힘들고 해서 굉장히 이 면적이 굉장히 줄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지역 마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제 안 좋은 패턴이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연작장애의 피해가 있고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종구 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더불어서 이상기후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특히 예를 들면은 봄철에 이제 냉해 피해를 입으면은 예전에는 잎이 굉장히 쌩쌩했었는데 파랗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냉해 피해가 이제 오게 되면 잎이 이제 약간 흐물흐물하고 잎 끝이 노랗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증상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마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보부터 해서 이제 마늘 종구를 선택하실 때 중간 종구의 크기를 이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뭐 통마늘 같은 경우에는 외통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번 내지 뭐 3번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윤평 같은 경우에는 한쪽당 뭐 한 3g에서 한 4g 정도 되는 그런 쪽을 이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간 종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종구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초기 생육이 좋지 않고 이제 생리 장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 밭에
마늘이 굉장히 좋지 않네 하고 생각하시고 추비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또 기비도 많이 주시고 또 생육 중기에는 영양제도 또 많이 주십니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과비로 이어져서 마늘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게 자라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병들도 많이 오게 되고, 예, 그래서 잎이 마르면서 조기 수확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저장 과정에서 굉장히 썩은 마늘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패턴들을 여러분들께 좀 떼시는 방법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이런 패턴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화를 이용한 외통마늘 생산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 주화 재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보이시는 밭과 그다음에 좌측에 보이시는 이 밭 자체가 생육 차이가 훨씬 많죠, 그죠? 이 좌측이 외통마늘이고 우측이 인표마늘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통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중에 착상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수량이 높고 병해충이 좀 적게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구비를 절약할 수 있죠, 그죠? 우리 마늘 재배에서 가장 생산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종구비인데 이 종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주화 재배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주화 재배를 통해서 외통마늘 생산해서 우량 종구를 좀 생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위에 보시는 게 인편이고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외통마늘이죠, 그죠? 그래서 인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뭐 4g에서 5g 정도 이렇게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크기의 종구를 사용하시면은 종구 활력이 굉장히 괜찮다는 것이고요. 이 그 외통마늘 같은 경우에도 보통 3번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 2번 정도의 크기의 그 외통마늘 사용하시면은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상기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작 장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깊이 가리를 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마늘이라든지 고추를 농사를 지으면은 로타리라든지 아니면은 트랙터 이용해서 이제 경운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제 경운한 깊이가 보통 20전에서 30전, 20cm에서 3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 넓이에서, 그 깊이에서 계속 농사를 계속 짓다 보니까 이게 비료를 많이 집어넣어도 이제 마늘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심도 파쇄기를 이용해서 한 3년 내지 4년마다 이렇게 밭을 깊이 가리를 해주면은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일단은 이런 심도 파쇄기를 이용해서 이제 깊이 가리를 해주면은 토양 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그 이제 들어간 부분에 뿌리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늘 생육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수확 시기, 보통 6월 한 10일부터 해서 한 20일 사이에 수확을 하시는데 그때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은 수확을 못하게 되는, 늦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런 깊이 가리를 해주면은 밑에 이제 이게 맨 위에가 작도층이고 중간이 이제 경반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반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고추 말뚝이라든지 뾰족한 막대기를 이용해서 밭을 한번 푹 찔러본 겁니다. 예, 푹 찔러보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부분, 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경반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내 밭에 경반층이 굉장히 깊고 이 작도층이 얇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심토 파쇄기를 이용해서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부분은 이런 심토 파쇄기를 이용해서 해마다 이렇게 이제 그 깊이 가려 해주시면은 토양층이 또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주기는 한 3년 내지 4년 정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우측에 보시면 이제 깊이가 된 곳이고요, 안 된 곳입니다. 그래서 훨씬 생육이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심토 파쇄기를 이용해서 한번 깊이 가리를 해주셔서 연작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현안 문제인데요. 이제 가다 시기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연작장애 때문에 이제 마늘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존하는 게 이제 탭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의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우측에 보시면은 요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봤더니만 마늘밭에 뭐 퇴비도 주시고 그리고 유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고요, 그죠? 사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과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과거 이제 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볏짚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넣고 그다음에 소똥이라든지 아니면 돼지똥 이런 걸 조금 소량 집어넣고 충분히 발효를 시키죠. 15일 간격으로 해서 뒤집어주고 또 열나면 또 뒤집어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과거 탭입니다. 이런 것들은 질소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줘도 뭐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피해가 없는 반면에 최근에 이런 이제 그 가축분 푸대 퇴비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그 영양분들이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료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퇴비를 받아보시고 퇴비니까 많이 줘도 되겠지 하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면은 뭐 300평당 뭐 2톤 내지 3톤 어떤 많이 하시는 분들은 4톤까지 주시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포대퇴비를 막 뿌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거기다가 플러스 또 화학비료도 같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좀 살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이 뒷면을 보시면은 300평당 아니면 100평당 살포량이 이제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보통 100평당 뭐 한 300kg에서 한 500kg 정도 주시면 적당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비 시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싹을 꺼내는 시기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3월 중순에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싹을 꺼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이 굉장히 이제 짧아졌고 이제 싹이 올라온 시기가 예전에 과거 3월 초였던 반면에 최근에는 2월 말 되면 2월 중순에 벌써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빨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싹을 막 꺼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싹이 올라오는 시기부터 그 다음에 부가 커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2번만 주시고 이제 마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2번 주는 양을 좀 나눠서 줬으면 하는 그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싹이 2월 말에 올라오시면은 이제 2번 줄 거, 보통 이제 1회 살포량이 추비 전용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25kg고 단비 같은 경우에는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2번 줄 거를 한 3번 양에 걸쳐서 나눠 주시면은 좀 효과적으로 추비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사실은 부가 이제 커지는 시기, 부 비대기 전에 얼마만큼의 생육을 확보하느냐, 입수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추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부가 커지기 전에까지의 입생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2차 추비를 하시고 보통 예전에는 4월 중순, 4월 20일 이후에는 추비를 주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4월 18일, 4월 17일 날 주고 이제 그냥 놔두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4월 말이라든지 5월 초에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비료 성분들이 4월 20일 이후에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벌마늘 발생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비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 관수라든지 그런 것들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이제 영양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나르겐이라든지 뭐 에센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질소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커진 시기에 질소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벌마늘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양제를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질소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게 되면은 마늘 품질이 떨어지고 병이 발생할 수 있고 벌마늘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추비로 이제 그 생육 중기에 이제 주시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질소 성분이 없는 것들을 위주로 주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상기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이상 기후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 2020년도 보시면은 수확 후에 건조 과정에서 최장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죠? 54일간의 이제 장마가 있었고 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육 중에 25일간의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벌마늘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2022년도에는 가뭄이 굉장히 생육 중에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잎이 이제 금방 마르면서 생육이 단축돼서 일찍 수확하는 수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줄기 터짐 현상이라든지 왁시 브레이크 다운 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상기후 뭐 대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기후 대책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죠? 예,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재배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겠지만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그런 날씨라든지 이상기후에, 날씨라든지, 그 다음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농업기계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플을 이제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핸드폰 어플에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입력하시고 여기 가입을 하시면은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기상 정보를 다 제공해 줍니다, 그죠?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뭐 큰 비가 있다 아니면 큰 기온으로 이제 온도가 떨어진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또 카톡을 통해서 동해 경보, 그다음에 저온 경보 해가지고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응 지침을 좀 알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많이 쓰시니까 이런 것들 좀 아셔가지고 여러분들 기상 정보를 수시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요건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 스마트팜이 이제 온실이라든지 이제 그 실내에서 많이 이제 스마트팜이 진행됐는데요. 최근에는 노지 스마트팜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입이 되고 있고, 요건 이제 의성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도입하고 있고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토양의 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풍향계라든지 우선 센서, 강우량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요 이제 실내에서 이런 그 정보들을 다 수집하게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집하게 된 다음에 강우라든지 아니면 간수라든지 아니면은 액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농작물 재해보험 거의 다 드셨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입 기간이 한 10월 중순부터 해서 11월까지 이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마늘 농사가 잘 안 되고 콩 농사가 잘 안 되고 고추가 병이 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보험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수입을 뒷받침해 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상 기후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돼서 재해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보상해 주면 좋은데 요거는 기상재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상재해 때문에 만약에 수량이 안 나왔다 그런 상황만 요게 이제 재해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반드시 좀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인데, 이제 녹색 비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투명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예, 투명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흑색 비닐은 거의 쓰지가 않죠, 그죠? 일단은 이제 장단점 말씀드리면은 투명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초기 생육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3월달이라든지 그때 햇빛이 많이 맞고 지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초기 생육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생육이 좋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근데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그죠? 어떤 단점이 있나요? 너무 늦게까지 그 흙을 덮지 않거나 벗겨주지 않으면은 과잉 생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마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잡초 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투명 비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중북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비닐이고요. 그리고 흑색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이 이제 그 흑색이기 때문에 지온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수량이 굉장히 이제 잘 나오지 않고 작은 그런 마늘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잡초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녹색 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잡초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간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 녹색 비닐을 왜 이제 말씀드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봄 생육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 봄 생육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게 생육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아닌가, 지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녹색 비닐이. 그리고 이게 그냥 녹색 비닐이 아니고 유공 비닐이기 때문에 유공 비닐에 마늘 파종을 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 또 이중으로 또 피복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보온 효과라든지 지원 상승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생육 후기에 보통 이제 우리가 25도가 이제 온도가 25도가 넘어가면은 마늘 생육이 정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그 기온을 낮출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녹색 비닐, 유공 비닐을 이용한 녹색 비닐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좌측 같은 경우에는 투명 비닐이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검정 비닐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확실히 투명 비닐 같은 경우에 생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 기간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이런 과잉 생장이라든지 최근에 그런 벌마늘 증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실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상기후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인상가리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예전에 이런 대근이라든지 밑들어, 왕근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죠? 예, 마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보시면 거의 이제 인상과 가지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상가리를 쓰게 되면은 잎에 있는 양분들이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서 지하부가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런 인상가리들이 사실은 마늘 불을 커진다고 이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반 이걸 치지 않고 그냥 수확하는 부분과 이걸 치시고 이제 수확하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상기후를 이용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밭에 생육이 너무 좋아서 벌만이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올 경우에 이 인상가리를 좀 조기에 치시면은 그 생육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중간중간에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끔 이제 호르몬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장 과정에서 썩은 마늘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비비풀이라고 있죠, 그죠? 비비풀. 요게 이제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상가리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생장 조절제입니다. 그래서 GA라고 이제 생장 호르몬이 있는데요. 요거를 줌으로써 양분이 이제 2% 가는 거를 2% 가지 않고 9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장 조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뭐 대근이라든지 왕근이를 쓰시는 것보다는 요런 비비풀을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현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단양 지역의 토양 문제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로사 이제 지역이라고 하죠, 그죠? 석회암 지대라서 마늘이 생육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저장성이 뛰어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7.5, 7.0, 7.5 정도 이제 보통 pH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제 석회암 지대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 저장성이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지역의 유심 농가의 밭을 제가 나가서 토양 채취를 해서 토양 검정을 해봤더니만 우리가 60개소 중에서 30곳 이상이 토양 pH가 7.5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높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보통 8.0 이상이 되고 하면은 인산이 이제 불용화가 되고, 그리고 칼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흡수가 저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흙토람을 들어가서 pH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큼 높은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단양군 전체의 47%가 pH가 6.6 이상이더라 겁니다, 그죠? 예. 인근의 영동이라든지 영주 보면은 pH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죠, 그죠? 예. 근데 보통 산성화가 많이 되는 반면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pH가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매포 같은 경우라든지 적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알칼리화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은 그 석회암을 잘 이용하면은 마늘 재배가 잘 되는 반면에 너무 과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pH가 7.8 이상이 되나 20일 전에 토양을 떠갖고 오셔가지고 맡기시면은 저희가 pH가 얼마가 되고 그에 따른 시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챙기셔야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토양 pH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pH가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에 또 아닌 농가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pH가 산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이게 내 토양이 pH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pH가 높을 경우에는 pH가 7.5 이상 높을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는 것이 이제 과립 유황입니다, 그죠? 유황을 좀 주셔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평당 마늘 같은 경우에는 한 포 정도, 10kg 한 포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그 토양이 pH가 낮다라고 하시면은 이 석회보토 이런 것도 말씀하시죠, 그죠? 이런 것도 주셔가지고 pH를 좀 적정하게 보통 6에서 한 7.5 사이로 맞춰가지고 마늘 농사를 하시면은 수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토양만 이제 문제냐? 우리 지역에 토양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수질도 마찬가지로 pH가 굉장히 높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보통 빗물 같은 경우에는 pH가 5.0에서 6.0 사이로 굉장히 pH가 약산성을 띠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농약을 칠 때 물을 받아가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시죠, 그죠? 근데 그런 지하수를 봤을 때 이런 물들이 pH가 보통 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6.5에서 8.5 사이로 굉장히 약간 알칼리화가 되어 있는 그런 수질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pH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관수까지 pH가 높게 이제 주게 되면은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관수를 주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이런 그 관수를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농약을 치실 때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농약을 치실 때도 이게 보통 이제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약을 타고 이제 약을 주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pH가 높을 경우에는 그 약효 성분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에서 pH가 5.0에서 6.0 사이가 가장 이제 약발이 잘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약을 치실 때 이 pH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제 약을 이제 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pH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약을 치셔도 약발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인터넷에 보시면은 pH를 측정하는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라든지 약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통에 물을 받고 이제 약을 섞은 다음에 pH를 좀 잰 다음에 내 pH가 만약에 적정 범위에 있다라고 하시면 치시면 되고요.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뭘 주셔야 됩니까? 구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산도 조절제라든지 빙초산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pH를 이제 맞춘 다음에 살포하시면은 약효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값을 절감할 수 있다, 방제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수량을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좌측에 있는 이제 그 마늘 포장이 의성이고요. 이 우측에 있는 포장이 우리 단양 지역이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의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이 넓죠, 그죠? 그리고 단양 같은 경우에는 이건 손으로 심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8조죠, 그죠? 근데 일항 폭이 보통 이제 180에서 210을 쓰시고, 의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4m 가까이 이제 일항 폭이 넓죠,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헛골 간격도 이 좌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좁고, 이 우리 단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에서 이제 수량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요. 보통 의성 같은 경우에는 평당 주수가 한 200주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주에서 또 좀 많이 하시는 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150주, 160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뭐 이런 제외 방식, 뭐 이거를 폭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 이제 이런 말씀 드린 후에 제가 좀 최근에 한 달 전에 이제 돌아보니까 이 헛골 간격은 굉장히 이제 좁혔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헛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좁혀가지고 수량을 평당 주수를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밭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헛골 간격이 이렇게 90cm로 굉장히 이제 넓게 이렇게 밭을 조성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비닐 자체를 좁은 걸 쓰기 때문에 평당 주수가 이제 굉장히 안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헛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형 관리기로 해서 흙을 떠올리거나 흙을 덮을 때 이 관리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폭을 봤더니만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을 한 40cm나 50cm 정도로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90cm까지 넓혀서 이제 수량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 계시는 여기 최영환 의장님 나오셨는데 여기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기를 위해서 충분히 이게 그 헛골이 이렇게 좁아도 충분히 흙을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가능합니다. 이제 흑색성 구획병을 말씀드릴 건데요. 잠깐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는데요. 우리 잠깐 이제 쉬기 전에 우리가 설문조사 아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관련해서 우리 그 농촌진흥청 전봉철 박사님께서 잠깐 올라오셔가지고 설문조사에서 잠깐 설명을 듣고 그렇게 다시 10분 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이게 우리 단양의 한지액 마늘 종구 순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 과제를 맡은 조명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오실 때 내드렸던 이 설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건데 잠깐만 우리 같이 그냥 지금 바로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나갈 때 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볼펜을 준비하셔가지고 이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 한지액 마늘을 많이 심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한지액 마늘의 종부의 순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왜 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종부의 순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앞에서 교육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마늘 우리 온갖 소득을 마늘 수량을 높이는 이런 일환으로 종부에 대한 조사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봐주시면서 지금 바로 표시 주시면 됩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양군 어떤 면에서 하고 있는지 마을까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마늘 재배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5년 미만,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 이상 나는 마늘 농사를 지었다 라고 하면 그 앞에 가로에다가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마늘 농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0.4헥타, 그러니까 900평 미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00에서 1500평 정도, 세 번째는 1500평에서 3000평 정도, 네 번째는 밑에 줄입니다. 3000평 이상 마늘 농사를 하고 계시면 거기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구를 주로 어디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계시는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고 있다. 두 번째는 이웃집이나